자, 이제 섹션 3, Sampl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원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죠. 그럼 데이터 분석을 왜 하죠?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일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의 특징 파악. 이게 우리의 주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전체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가 있는데요. 이 안에 빨간 공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공도 굉장히 많다고 할게요. 여기 뭐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공. 그러면 이 비율이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을 한 10개 정도를 뽑아내요. 그랬더니 빨간색이 5개, 그리고 파란색이 5개 이렇게 뽑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이 박스 안에 혹은 이 상자 안에 이제 빨간색 공이 파란색 공에 비해서 몇 퍼센트 있는가 뭐 이런 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둘은 50대 50 존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려면요. 한 100개 정도 뽑아내면 돼요. 그랬더니요. 이제 레드가요. 한 50개 나왔고요. 파란색도요. 50개 나왔대요. 그럼 똑같이 50대 50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결과보다 두 번째 결과가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사실상 전수조사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내는 거.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제가 이렇게 일부의 데이터로 전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미래 예측.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데이터를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거? 미래까지 보고 오면 좋죠. 미래에 있는 데이터까지 우리가 분석에 넣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전수조사가 가장 좋지만 시간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좋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샘플링 방법이 통계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챕터에서는 샘플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샘플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샘플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population과 샘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opulation은요, 어떤 질문이나 실험에 관심이 있는 유사한 항목이나 사건의 전체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아래에 있는 게요. 지난 5년간 듀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추정하기에 위해 얻은 이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5 years, 5년간의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엄청 많겠죠? 인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00명이 넘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1000명을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교에 있는 졸업생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 혹은 5년간 졸업한 모든 사람들의 뭐 어떤 기록을 조사해와라 숙제로 내면 그게 단기간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통해서 이게 전체 집합이 1000명이라면 그 중에 일부만 10명만 뽑아내는 것이 이제 샘플링이고요. 따라서 이제 샘플은요, population의 subse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한 population과 샘플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효율적인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리서치 퀘스천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population of interest,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opulation은 뭐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네, all people.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연구자가요, 샘플을 뽑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 러닝그룹에 가입한 성인 여성 그룹이래요. 그럼 전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일부를 뽑아낸 거예요. 사실 무작위로 뽑아내야 되겠죠? 이 표본이 population을 대표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샘플이 이 population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만 뽑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러닝 그룹에 막 가입한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제가 러닝 그룹이 뭔지 모르겠는데 달리기 동호회라고 할게요. 달리기 동호회 가입해 보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가입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달리기에 재능이 없거든요. 달리기 재능도 없고요. 재미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재능도 있고요. 재밌으니까 가입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뽑으면요. 결과가 만약 좋더라도요. 그게 전체 여성을 대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달리기에 재미를 갖고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는 뜻을 의미하지 전체 모든 여성들이 다 달리기를 다 잘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의미하진 않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을 이 샘플이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거는요. 달리기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어서 달리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 리서치 퀘스천, 달리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달리기 퍼포먼스가 향상되는가 혹은 향상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달리기 예처럼요. 랜덤 샘플링을 잘못하면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실패합니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가요. anecdotal evidence에서 일화적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뭐 100만 건의 샘플이 필요한데 뭐 1000건 혹은 10,000건밖에 안 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anecdotal evidence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anti-smoking research예요. 이제 금연 연구라고 하죠. 그렇죠? 자, 금연 연구는요, 이제 1930년도부터 시작해서 1940년도 이 사이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됐는데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담배를 피우면 흡연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이제 보이고자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안티 스모킹은요, 이제 anecdotal evidence 이제 이렇게 직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이고 싶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투이션 자체는요. 흡연을 하면 할수록 건강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 봤더니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펴. 근데 그 삼촌 뭐 술도 잘 마셔. 근데 아직도 건강하더라. 이러니까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여기서는 흡연을 하면 할수록 건강이 나빠져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천에 한 건이다. 아니, 한 건이다. 아주 드문 케이스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또 튀어나와서 얘기하죠. 우리 아빠를 봤더니 우리 아빠는 하루에 5갑씩 피는데 아직도 건강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요, 시간이 더 지나봐야 돼요. 아직 젊을 땐 몰라요. 나이가 들어보면 안 피운 사람과 건강에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anecdotal evidence 자체를 정확하게 반박을 못했어요. 따라서 당시에 나온 결론은요. 흡연은 이제 본질적으로 연구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다양성에 의해서 DNA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DNA는요. 흡연을 안만 해도요. 런캔서가 안 나와요. 보통 이제 흡연이랑 런캔서를 많이 연관지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 어떤 DNA는요. 흡연 안 해도요. 런캔서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흡연 연구는 그러니까 금연 연구 자체는요. 우리가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당시에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은 이제 더 많은 사례를 보고요. 당시에 이제 1930년대에 금연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흐른 거죠, 지금. 혹은 뭐 80년.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정황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anecdotal evidence, 일화적 증거에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샘플 사이즈를 늘려서 그냥 인타이어 파퓰레이션 자체를 다 모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강의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전수조사를 하는 걸 센서스라고 불러요. 근데 센서스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구조사가 이제 대표적인 센서스인데요.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혹은 측정하기 어려운 개인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찾기 힘든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인구조사라고 하면요,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지를 하질 않아요. 파퓰레이션 계속 변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있죠. 이렇듯이요, 파퓰레이션 자체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측정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그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하냐, 이런 걸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합의 과정이요, 사실상 샘플링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보다는 샘플링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더 이제 추천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샘플링은 이제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을요, 우리가 요리에 비유하면요, 요리 전체의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요리 중인 음식에 작은 스푼으로 맛을 보는 게 샘플링이에요. 그리고 뭐 샘플링을 떠나서 그 뒤에 추론 과정까지 보면요, 만약 한 숟가락의 스프를 맛본 다음에 이건 너무 싱겁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탐구적 분석이고요. 자, 이걸 이제 일반화해 가지고 그러면 이 전체 스프가 다 싱거울 테니까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 게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론이 유효하려면요, 내가 맛본 이 한 숟가락, 이 샘플이요, 전체 냄비에 있는 스프 파퓰레이션의 대표여야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스푼 자체를요, 이렇게 떴을 때 사실은 잘 휘저어야 되는데 소금이 냄비 바닥에 다 모여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서피스, 그 표면만 이렇게 떠보면 당연히 싱겁겠죠. 소금은 다 바닥에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맛을 잘못 평가한 거예요. 샘플링을 잘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샘플링이다. 그래서 이제 맛을 보기 전에는 항상 스프를 완전히 저어줘서 우리의 샘플이 전체를 대표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퍼런스,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샘플링 바이어스가 발생되는 원인 혹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선 3가지 정도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non-response, 무응답이고요. 두 번째는요, voluntary response에서 자발적 응답. 그리고 네 번째가 convenience sample이에요. 그냥 샘플링하기 편한 것만 샘플링 하자, 뭐 이런 거죠. 자, 무응답과 voluntary response는 사실상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이제 무응답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소득 어떻게 돼요? 인터넷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무지성으로 1억입니다. 10억입니다. 그리고 뭐 100억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소득이 실제로 낮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 소득 보면 뭐 200만 원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소득 통계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 2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죠. 그냥 무응답합니다. 왜?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여기 있는 응답한 사람들만 가지고 통계를 내면요, 잘못된 통계가 나오겠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소득 평균은 1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잘못됐죠. voluntary response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어떠한 자기의 충분한 strong opinion,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답변하는 거예요. 이 소득 통계도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답변 안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샘플로 우리가 파퓰레이션을
우리가 추측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 즉 이 샘플은요 population을 대표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소득 말고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요, 인터넷에 보면요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 좀 보실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Do you get paid sick days at your job? 해서 내가 아파요, 아픈 날에 쉬었어, 그때도 내가 월급 받습니까? 뭐 이런 건데요. 당연히 뭐 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yes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63%가 돈을 받는데요. 그리고 21%는 돈을 못 받고요. 왓츠업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여하튼 간에 이것만 보면요, 아, 사람들이 아픈 날 일 안 해도 회사에서 돈 잘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사실상 잘못된 거죠. 자, 이 설문조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딱 보면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하다가 이 설문조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yes 혹은 no를 이렇게 클릭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요, 이제 no를 받는 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열악한 환경,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아픈데도, 아파서 일을 못 했는데도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바빠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 보면서 이 설문조사를 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노를 해야 되는데, 잠재적으로 노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설문조사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데이터는요 전체 집단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의미를 갖는 범위는요, 자, 이 시간에서 이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랜덤이 아니고요, 설문조사에 응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63%가 일 안 해도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컨비니언스 샘플이라고 해서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개인이 이제 인디비주얼이 보통 이제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U 이렇게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자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 할게요. 세계 대학생들의 수학 수준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혹은 한 1000명 정도 무슨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스코어를 데이터로 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의뢰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세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뭐 프랑스, 독일, 뭐 아프리카 다 가야 되는데 고루고루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accessible 하기 쉬운 쪽은 어디예요? 주변 친구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학교 학생들. 그냥 조금 다양성을 주겠다고 어디 국사학과, 그 다음에 어디 공대, 전전컴, 그 다음에 수학과, 뭐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다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수학 잘 못하는 다른 과 학생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모집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convenience sample problem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듀크 대학교 이그젬플로 돌아가 볼게요. 샘플링 바이언스 이그젬플로.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컨비니언스 샘플링 그 케이스예요. 듀크대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샘플을 해와라 이러면 영양학 전공 학생은요 무심코 그냥 건강 관련 전공 졸업생,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니까 물어보기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샘플로. 그러면 잘못된 이제 샘플링이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요, 무응답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4년 혹은 5년, 뭐 길게는 6년 안에 졸업을 하죠. 근데 그 안에 졸업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8년, 뭐 10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합시다. 뭐 연락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사람들은 자기 졸업 몇 년 걸렸습니까? 할 때 무응답으로 일관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샘플링 바이어스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인 예는요. 여기 있는 랭던 vs 아마 프랭클린 루즈벨트일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이제 랭던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여기서 FDR로 표현이 됐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재선에 이제 재선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좋겠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랭던입니다. 그러면 이제 랭던이 그러면 왜 루즈벨트를 이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랭던이 이길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모았는데 모으는 방법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뭐 잡지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약 1,00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약 240만 명의 응답을 받았대요. 엄청 크죠, 사실상.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랭던이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이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제 43%의 득표에 그칠 것이다라고 나타났대요. 자, 이것만 보면 여론조사 엄청나게 많은 수를 조사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랭던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랭던이 FDR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선거 결과는 어땠나요? 당연히 루즈벨트가 62%의 득표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잡지는 여론조사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연재 중단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설명한 설문조사가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면은 이게 서베이가 편향된 샘플링, 바이어스 샘플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만 먼저 말하면요. 일단 매거진 구독자를 대상으로 했대요. 그게 이제 매거진을 이제 글을 읽고 그다음 매거진을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리고 전화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기를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서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리스트릭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의 소득은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경제 대공황 상태였대요. 자, 그래서 결국에서 이 매거진은 240만 명이란 아주 큰 숫자를 조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뽑아낸 사람들은 다 고소득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은 전혀 대표를 못하는 데이터였어요. 자, 그 결과 유권자 목록은 이제 진정한 유권자보다는 파퓰레이션보다는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 이제 전통적으로 고소득자들이 공화당을 더 지지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랭던이 이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표본은 당시 미국 유권자를 대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앞부분은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바이어스 일어나가지고 정확한 프리딕션을 못했다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프 비율을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스프를 잘 저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소금은 다 밑바닥에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있는 표면 층만 이렇게 딱 떠먹으면 사실상 이 스프의 맛을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샘플링을 하려면 충분히 잘 저어줘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제 샘플링에 관련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쿨 디스트릭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스쿨 디스트릭트는 최근 두 건의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크게 다쳐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주차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지를 여부를 이제 고려하고 있대요. 이제 주차를 못하게. 당연히 이제 미국이니까 학생들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부모들이 이 정책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를 우편으로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6천여 개의 설문조사를 요청했고 그 중에 1,200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1,200이면 사실상 큰 수죠. 그래서 완료된 1,200건의 설문조사 중에서 960건은요, 정책 변경에 동의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240건은 반대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트먼트 중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부터 보면은 우편물 중 일부는 부모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6,000개 보냈는데 1,200개만 왔죠. 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 의견이 없어서 안 보낸 걸 수도 있고 바빠서 안 보낼 수도 있지만 여기 메이죠. 네, 못 받아서 물어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일단 오케이. 두 번째는요. 이제 스쿨 디스트릭트는 이제 주차 반대 정책 승인에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1,200명 중에 960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800명의 의견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음표. 알 수 없다. 물론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학부모의 대다수가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possible이죠. 메이랑 비슷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4,800명 전부가 반대하면 대다수는 반대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오케이. 자,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는 편향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A와 더불어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뭐 집 주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샘플링 바이어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답은요, A와 C.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계속해서 observational study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하면은 observational data와 experimental data 두 개가 있고요. 자, observational data는 어떠한 트리트먼트, 어떠한 간섭도 없이 생성된 데이터를 말하고요. experimental data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구자에 의해 간섭이 가해진 데이터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변수 간의 인과관계 혹은 어떤 특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observation study로 얻는 데이터는요, 당연히 observational data로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연구원은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간섭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뭐 인과관계를 찾는 데는 사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요새는 빅데이터가 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observational 데이터가 인과관계에 활용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자, causal inference에 사용되기 어려운 또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confounding variable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전 수업에서 confounding variable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confounding variable은 설명 및 response variable에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샤크어택이랑 아이스크림 판매량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상 여름이라는 어떤 컨파운딩 베리어블이 있어서 둘 간에 관계가 생겼다. 하지만 그 샤크어택이랑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사실상 직접적인 뭐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비슷한 예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예를 보면요. 이제 선스크린에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랑 이제 스킨 캔서, 피부 암과의 관계를 찾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 연구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랐더니 피부암 위험을 감소시켰대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스킨 캔서를 줄여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대요. 사실상 이 연구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변수가 내는요, confounding variable, sun exposure, 태양에 노출되는 그 변수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이전 연구가 진짜 사실이라면 제가 태양에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선스크림을 계속 발라요. 혹은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요. 그럼 스킨 캔서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잘못된 결과죠. 애초에 선 안 보면 스킨 캔서 걸릴 확률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observational study에서는요, 인과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컨파운딩 베리어블들을요 다 찾아내서 측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컨파운딩 베리어블을 다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 설령 찾아낸다 하더라도요, 이 인과관계 추론 자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에서 이 인과관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응용 연구가 이제 causal deep learning 해가지고 인과적 딥러닝, 설명 가능한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통계 방법은 내재된 무작위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는 랜덤리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 무작위로 추출된 경우에 그 통계적 툴을 이용해서 어떤 추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관측 데이터가 모집단에서 무작위 프레임워크로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데이터로 추론된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4가지 샘플링 기술은 이제 Simple Random Sampling, 그 다음에 Stratified Sampling, 계층화된 샘플링, 그리고 Cluster Sampling, 그 다음에 Multi-Stage Sampling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인 Simple Random Sampling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단순 무작위 표본 라고 쓰고요. 네, 한국말 잘 안 쓰고요. 실제로는 그냥 simple random sampl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냥 암시적으로 어떤 연결도 없는 케이스들을 혹은 observation 유닛들을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많은 개체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일부 이 빨간색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뽑아라 하는 어떤 특정 구역 내에 있는 샘플만 뽑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또 없고 임의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요. 어떨 때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뽑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먼 것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임의로 뽑는 게 가장 쉬운 케이스죠. Simple Random Sample.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stratified sample 해가지고 계층화된 샘플입니다. 계층화된 샘플. 이것도 그냥 stratified, 층화 추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하는 거는 strata라는 걸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strata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observation들 간에 어떤 비슷한 형질을 갖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cit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observation이 갖고 있는 정보는 집 정보 혹은 어떤 동, 구 같은 구역이라고 할게요. 혹은 지역.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과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다른 구에 있는 개체들보다는 조금 더 유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스트라타들을 스트라텀이죠. 이걸 모은 걸 스트라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스트라타들을 이렇게 먼저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 스트라타에서 몇 개씩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계층화된 샘플.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지로 따지면 두 가지예요. 먼저 스트라타 구성. 그다음에 샘플링. 심플 랜덤 샘플링을 이 스트라타 안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클러스터 샘플. 그래서 한국말로도 그냥 클러스터 샘플입니다. 클러스터 샘플은요, 앞서 설명한 스트라타 샘플하고 유사는 한데요. 먼저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이요. 앞에서는 스트라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유사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 observation들을 이제 묶었죠. 개체들을 묶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not. 굳이 비슷하지 않은 observation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접근성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접근성의 이유로 혹은 경제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observation의 특징과 무관한 이유로 클러스터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예전에는 전체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observation들을 무작위 추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이제 클러스터 자체를 하나의 개체로 봐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임의로 뽑아내죠. 클러스터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클러스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지금 8개의 개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 3개만 무작위 추출해요.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observation들을 우리가 모두 샘플링을 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은요. 위에서 쓴 것처럼 접근성 혹은 경제성, 뭐 시간, 뭐 이런 등등의 물리적 제약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클러스터가 아주 특별한 이유로 뭐 구라고 해도 되는데 이쪽은요 주택 중에서도 뭐 초가집, 이쪽은 아파트, 이쪽은 뭐 빌딩, 빌라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사실 뭐 초가집, 아파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파퓰레이션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각 개체에서 고루고루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랑 빌라만 뽑고 초가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러스터 안에서 일부는 초가집, 일부는 아파트, 일부는 빌라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큰 액큐러시 자체에 추론 자체에 큰 문제가 안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클러스터 샘플 자체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멀티 스테이지 샘플이라는 걸 갖고 와요. 멀티 스테이지 샘플은요, 클러스터 샘플의 좀 어드밴스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클러스터는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굳이 뭐 비슷한 형질의 observation들을 묶을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이유로든 클러스터를 먼저 찾아내요. 그 다음에요, 똑같이요, 클러스터에 대해서 심플 랜덤 샘플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3, 4, 8만 뽑고요. 나머지는 다 무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다 아파트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기 뭐 빌라. 그래서 전체 observation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초가집 아예 무시됐고요. 그 다음에 빌라가 차지하는 비율도요. 너무 높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뽑아내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클러스터를 observation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수가 클러스터를 좀 더 뽑아요. 3, 4, 8, 뭐 5번도 뽑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요. 일부만 뽑아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클러스터 샘플과 비교해서 이 샘플 수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개체들이 더 많이, 다양한 클러스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스테이지 샘플은요, 클러스터 샘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비교를 해보면 클러스터 샘플은요,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observation을 다 취하는 방식이고요. 멀티 스테이지 샘플은요, 그 해당 클러스터의 일부 observation들만 우리가 샘플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요, accuracy 측면에서 엄청 정확하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층화 추출, 계층화된 샘플 해서 stratified 샘플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신에 그 부분은 이제 동일한 형질에 있는 observation들을 먼저 찾아서 묶어주는 과정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샘플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샘플링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의회가 해당 도시의 교외 지역에 대한 가구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많고 독특한 동네로 나눠지는데 일부는 큰 주택을 포함하고 일부는 아파트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안에서 이쪽은 아파트, 그리고 이쪽은 주택,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샘플링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찾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observation들을 아파트에서 일부 뽑고 주택에서 일부 뽑고 이렇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를 대변하기 좋으니까 그 방법은 stratified sampling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보면 가장 effective예요. 혹은 우리가 무작위 추출하면요, 물론 이제 아파트에서 조금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많이 뽑히고 주택은 일부만 뽑히고, 혹은 아파트에서 일부만 뽑히고, 이렇게 일부만 뽑히고 주택에서 이렇게 많이 뽑힐 수도 있어요.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유지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와 주택을 고루고루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simple random sampling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다 하지만 less effective. 하지만 굉장히 싸겠죠. 샘플링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클러스터를요, 이 아파트 한 클러스터, 그 다음에 주택 한 클러스터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요. 혹은요, 제가 클러스터를 다시 이거 좀 지우고 클러스터를 잡는데 여기에 1번 클러스터, 여기 2번 클러스터, 여기에 3번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4번 클러스터, 5번 클러스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5개 중에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 샘플링이죠. 네, 운이 나쁘게도 우리가 1번과 2번만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정보가 오로지 아파트에서만 오죠. 주택은 다 무시되죠. 그런 의미에서 클러스터 샘플링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C번을 골라주면 됩니다.